누구나 인정하는 법리, 판례는 미리 강력하게 주장해서 상대방도 이런 법리라면 내가 좀 불리할 수 있겠는데 이런 걸 인식할 수 있게 말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합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사합의에 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민사사건은 형사사건과 달리 누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밝히고 그에 대한 처벌을 정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가 누구에게 금전이나 어떠한 부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합의를 할 필요는 없고요. 합의보다 판결이 그 결과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의 경우에는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예상되는 판결과 합의의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합의를 할지 말지를 정하면 되는 거고요. 완전한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어떠한 사건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지를 파악하시고 본인의 사건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합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합의하실 것을 추천드리는 경우는 분쟁의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로 적은 경우입니다. 우선 우리 청구 금액이 3천만 원인데 상대방이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경우처럼 3천만 원 전부를 다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1억을 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상대방은 7천만 원은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머지 3천만 원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3천만 원 이하의 소송의 경우에는 소액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라고 해서 변호사 보수가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에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유가 없어서 당사자들이 쉽게 승복을 하지 못하고 2심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또 변호사 보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소액 사건의 재판에 가보더라도 재판장님이 양 당사자의 주장을 어느 정도 들어보고는 바로 조정으로 회부시키는 경우가 많고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꽤 많은 경우에 조정으로 종결을 되는 거니까 아예 소재기 전에 합의를 하는 것도 소송 비용을 아끼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승소 확률이 50%라고 하면 3천만 원 소송의 경우에 기대값이 한 1,5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변호사 보수와 소송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감정의 소비 등을 생각하면 소송을 통한 실질적인 이익이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들어가는 노력, 시간, 비용과 얻게 되는 이익을 비교해서 그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해보라고 추천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합의를 진행해봐서 빨리 적당한 금액으로 해결이 잘 되면 소송에서 같은 금액으로 승소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니까 시도는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지인분의 누수 분쟁에 관해서 합의를 해드렸습니다. 지인이 최근에 빌라를 매수했는데 그 빌라의 수도관에서 누수가 생기고 그 물이 이제 아랫집으로 내려가서 아랫집에 곰팡이가 생기고 보수해야 할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랫집에서는 이제 저희 지인한테 보수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저희 지인은 자신이 매수하기 전부터 누수가 발생했으니까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매도인에게 이제 책임을 져달라고 청구를 했더니 매도인은 자기가 이미 매도한 이후에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자기 책임이냐 이러면서 아랫집과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제 아랫집은 처음에는 보수비가 1,700만 원 정도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합의 과정에서 견적을 다시 받아보기를 이제 권유드렸고 그 결과 1,000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도인과 저희 지인과 아랫집과 이제 세 사람과 계속 통화를 하면서 합의를 진행했고 결국에 1,000만 원을 서로 조금씩 나눠서 부담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매도인한테는 당신이 소송을 가더라도 전부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 지인한테도 누수 발생 시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노후로 인한 누수는 제외한다는 계약상 특약이 있었으니까 소송 가서 전부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랫집에는 누수 발생하면 바로 수리 요청해서 빨리빨리 수리했으면 수리비가 덜 나왔을 텐데 너네 너무 방치한 거 아니냐 그런 책임도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결국에 조금씩 얼마씩 이제 부담을 하기로 했고 부담한 결과 이제 보수도 완료가 됐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정말 1,000만 원의 하자 보수를 청구하기 위해서 세 사람이 다 소송을 하고 다투기 시작하면 그 소송 비용이 청구 금액보다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을 세 사람에게 강조했고 그 세 사람 모두 인정하고 결국 합의가 잘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합의를 좀 진행했으면 하는 사건의 종류는 계약의 목적물의 많은 부분이 이제 이행이 되고 남은 부분이 한 20% 이하로 적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주가 시공사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시공사가 공사를 한 80% 정도 이행하고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주장하면서 남은 20%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꽤 정당할 수도 있고요. 다른 시공사를 다시 구해서 공사를 하려면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럴 때는 비용도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에 시공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거나 너무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어느 정도 공사비를 증액해주고 계속 공사를 이어나가는 합의를 해보시라고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이제 공사가 한 90% 정도 진행되었다가 뭐 설계 변경 등과 관련해서 다툼이 있어서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 관해서 합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합의가 정말 오래 걸리고 양 당사자분이 계속 저한테 뭐 자기 말이 맞다, 저쪽이 틀렸다, 저렇게 나오는 건 정말 나쁜 뭐 짓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러한 얘기를 그냥 듣기만 하고 당사자들한테 전달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이러한 내용으로 좀 합의 가능할까요? 저를 봐서라도 좀 합의를 해주시죠. 이거 합의 안 하시면 언제까지 이렇게 다투실 거예요? 서로 손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가지고 최대한 합의안에 도달할 수 있게 양쪽을 계속 설득하고 수정하면 어느 순간에는 결국 합의안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합의로 좀 마무리했으면 추천드리는 사건은 판결의 이유가 당사자 본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때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판매하는 주요 제품에 하자가 없는지 있는지 되게 불분명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막 하자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 결과도 있지만 소송에서 감정을 진행하거나 뭐 다퉈보면 결론이 하자가 아니라고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소송의 감정에서 하자라고 나와버리게 되면 혹시나 이제 이미 판매된 제품 대부분에 대해서 다 하자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엄청 많이 들어오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너무 이슈를 키우기보다는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그 이후에 추세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핸드폰의 경우에 특정 부품 하나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통화 품질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이 특정 부품의 문제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걸어왔을 때 소송에서 이 부품이 문제가 있어서 핸드폰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거다 이렇게 판결이 나와버리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핸드폰을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배상액이 엄청 커지죠. 그런데 아직 밝혀지기 전에는 뭐 사건이 하나만 있다 그러면 이 사람과는 적당하게 합의를 해서 끝내고 이슈를 키우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합의를 꼭 하시기를 추천드리는 사건은 분쟁의 상대방이 가족이나 친구, 윗집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만나거나 교류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유류분 청구나 상속재산 분할 청구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분쟁이 커져서 감정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민사 합의를 잘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소송 전이나 외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소송 중에 조정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합의의 핵심은 주고받기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합의나 조정은 내 주장이 맞다, 상대방 주장이 틀리다 이런 것을 결정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아직 누구 주장이 맞는지는 전혀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그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에 가보면 조정위원들이 자주 쓰는 방법은 일단 피고에게 얼마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요. 원고한테는 얼마 받으면 합의하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적으로 대략 중간을 점점 이렇게 제시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합의는 서로 그 중간점까지 갈 수 있냐 아니면 중간점을 내 쪽으로 더 끌어올 수 있냐에 따라서 합의 결과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합의를 잘 하시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는 태도를 이제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오고 자신의 논리가 맞다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그걸 받아치고 자신의 논리를 반박하면 결국 계속 싸움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감정이 안 좋아지면 합의는 이제 완전 불가능해집니다. 차분하게 순전히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해야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버리고 하시기 어렵다면 변호사나 같이 아는 제3자를 이렇게 중간 대리인으로 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근거, 그러니까 판례나 법리로 중간 금액을 한번 옮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누수가 매수 전에 일어나냐 매수 후에 일어나냐 같은 결국 판단을 해야 되는 영역의 다툼을 말하는 것이고요. 누구나 인정하는 법리, 판례는 미리 강력하게 주장해서 상대방도 이런 법리라면 내가 좀 불리할 수 있겠는데 이런 걸 인식할 수 있게 말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의 경우에는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은 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고 요새는 뭐 누구라도 검색을 해보면 알 수 있는 이제 법리입니다. 이러한 점을 매도인한테 얘기를 하면 매도인도 처음에는 한 푼도 못 주겠다 이렇게 하다가도 이 사람 말이 맞네? 내가 불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러면 얼마 정도는 줘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둘 사이의 중간 금액이 조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제 세 가지 방법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을 그대로 실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냉정하고 계산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의 단계에서부터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사건의 합의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